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제가 병에 걸려서 기능의학만 믿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의사지만 사람인지라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제가 병에 걸리고 치료되는 과정을 알려드리면은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평생에 건강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과 정보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주류의학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24년 2월 말쯤에 이제 목감기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따끔따끔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몸살이 동반되어 있고, 뭐 체온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거든요. 뭐 37.5도 내외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약간 맞은 것처럼 약간 몸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기분 나쁘게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감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처음에 확실하게 그 바이러스나 이런 염증을 확 잡기 위해서 비타민 D 5,000 IU 이걸 7알을 먹습니다. 그러면 5,000 IU 7알이면 35,000 정도 되네요.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먹어서 면역을 좀 부스팅 시키려고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비타민 C 분말 이거 3g짜리를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면역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초기에 잡힐 때까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약간의 몸살, 염증이 보여서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는 이제 감기약을 한두 번 먹으면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용을 했는데, 복용을 했는데도 몸살 증세는 약간 좋아졌지만 그 인후통, 침 삼킬 때 그 점막의 통증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약간 묽은 가래가, 하얀 가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에 항생제 복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생제 복용이 꺼려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고 뭐 항생제 들어있을 만한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열심히 먹고 식이섬유도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해서 제 소장과 대장 속에 세균의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또 유산균도 뭐 잘 챙겨서 먹어서 장 속 세균을 좀 철저하게 잘 건강하게 관리했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를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장 속 그 유익균, 장내 환경이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 같은 그 간단한 목감기는 항생제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데도 인후통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부위가 좀 밑으로 그 편도 주변에서 시작해서 그 밑으로 약간 좀 내려가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깝지만 3일차부터는 이제 간단한 항생제 복용을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항생제를 먹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일차 목감기가 걸리고 나서 4일차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엄살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웬만한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특히 침 삼키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119가 바로 왔고요. 이제 119 그 구급 대원에게 이제 현재 저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때 마침 이제 전공이 사직 사태가 돼가지고 바로 근처에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있는데도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전공이 없어서 아마 당직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어, 진료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쪽 응급실은 가지 않았고요. 이런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진료가 어려워서 근처 2차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제
멀리 또 이동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응급실에서 접수를 하고 이제 진료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문진을 하는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응급실 그 조그만 응급실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대학병원 큰 응급실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거의 2시죠, 2시. 새벽 2시에 이제 목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열이 난다고 이런 식으로 오니까 거의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 목감기인데 왜 119 차까지 차 타고 왜 왔을까? 뭐 왜 왔지? 이렇게 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이제 문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전박대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 당직 의사가 왔는데 뭐 저도 의사지만 이제 당직 의사분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60대 중후반? 그래서 대충 당직 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간단히 목 안쪽을 확인을 하고 뭐 특별히 해줄 게 없다. 뭐 기껏해야 뭐 간단히 피 검사하고 수액 놔주고 뭐 진통제 주사나 놔줄 수 있을 것 같다. 먹는 약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감기약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이제 별로 해줄 거 없고 심하지 않으니까 뭐하러 왔냐. 그냥 집에 가라. 집에 가서 감기약이나 먹고 쉬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하고 간호사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의 처치는 제가 제 병원에서도 충분히 셀프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접수 취소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도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에 저항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액으로도 비타민 수액 치료도 여러 번 맞았고요. 그리고 먹는 약도 열심히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조금 통증은 덜한데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7일차가 되니까 이게 가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래에 갑자기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게 안 좋은 대단히 안 좋은 징후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 정체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염증 부위가 심하고 어떤 고름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고 혈관이 손상이 돼서 이제 출혈이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나오는 순간 제가 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저도 이제 동네 병원 이런 이비인후과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의 이비인후과를 간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데 이제 인두 농양으로 이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꼼꼼하게 안쪽을 살펴보시더니 그리고 이미 이제 병변 부위가 터졌다. 그래서 고름이 나오면서 이제 피도 같이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약 항생제만 이렇게 처방을 하고 저한테 이제 귀가 조치를 했거든요. 뭐 그냥 처방전만 딸랑 한 장 주고 뭐 주사라든가 뭐 다른 추가적인 처치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먹는 약을 바꾸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인두 농양이면은 이거는 이제 의사라면은 아주 중요하고 응급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입원 치료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 비슷한 처치를 해야지 치료가 되는 병인데 간단하게 그냥 먹는 약으로만 치료를 한다? 이건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진찰했던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조금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급 병원으로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주기만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냥 약만
딸랑 한 5일분인가 처방해 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해서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으로 약간 종합병원은 아닌데 이비인후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제 예약을 집사람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후두부 그쪽 부위를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열심히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CT를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근처 영상의학과로 의뢰서를 써 주셔가지고 CT, 이 경부 CT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쪽 부위가 보통 이제 편도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혀 부위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듯한 그 병변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 보이시죠? 요 부위가 공기가 들어있는 그 세균성 감염이 의심이 되는 그 인후 농양, 이 농양, 고름집이죠. 예, 고름집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부위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피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응급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를 이제 재봤더니 한 4.2cm 정도 제법 사이즈도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응급하게 해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 농양 정도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후 농양 같은 경우에는 파링지알 앱세스 인후 농양 같은 경우는 2cm 이내면은 뭐 항생제 치료를 한다. 그리고 2cm 이상이면은 뭐 전신 마취 후에 절개변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개변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이비인후과 두 번째 만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전신 마취 후에 절개배농을 하자고 째가지고 고름을 다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 갑자기 이제 병원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장에 할 수 없는 이제 그 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이 치료 방법은 보류를 했고요. 그래서 먹는 항생제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생제 정맥 주사로 하는 치료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은 그 후에 이제 전신 마취하고 이제 하기로 이제 어, 의사 선생님하고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안 좋아지면 다시 진료를 보러 오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항생제 주사를 이렇게 해주는 병원 찾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그 원장님,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그냥 전신 마취하고 시술을 하자고 식으로 얘기했지, 어떤 뭐 항생제 치료를 뭐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치는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생제 조합을 찾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썼던 항생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해서 셀프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저한테 조언을 해주진 않았고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스스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는 3회 8시간 간격으로 주사를 이제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후 농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자꾸 그쪽 부위에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일간 거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액으로 영양분을 좀 보충을 하고요. 물만 조금 간단히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데는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좀 힘들었는데 이때 열심히 진료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 뭐 예약 뭐 취소 없이 이렇게 진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목이 엄청나게 아픈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진료 패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진료 보신 분들은 아마 원장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경과를 보면은 항생제 치료 전에 이제 피 검사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HSCRP 염증 수치가 16.18로 좀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보통은 1 이하가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백혈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넘게 1300 정도 높게 있었고요. 그리고 백혈구 비율 중에서도 그 호중구가 71.4%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콜티졸하고 DHEA, 이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몸에 엄청난 염증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정도 치료를 하고 또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예. 로컬에서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자주 검사하면은 당연히 삭감됩니다. HSCRP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항생제에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가 좋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좋아질지, 항생제를 바꿔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항생제가 잘 선택을 했구나. 치료에 반응을 하니까 꾸준히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1300에서 8500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전히 떨어져 있고, 백혈구 비율도 여전히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 후 3일차에도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이제 6.25까지 떨어졌고요. 백혈구는 여전히 이제 8,700으로 좀 높네요. 여전히 근데 이제 호중구, 뉴트로필 호중구는 비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 편이고, 여전히 이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주사 치료를 꾸준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주사를 계속 맞았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혈액 검사했을 때 호전 반응이 보여서 먹는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사를 너무 오래 쓰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저의 그 장에 좋은 세균들이 다 없어지고 항생제 내성균이 늘어나서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쓰는 거는 또 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은 먹는 약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장 속에 이제 곰팡이가 많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아까 16에서 2.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백혈구가 18,000, 그리고 8,000 이래서 5,300까지 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죠. 예, 그리고 백혈구 비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10일 정도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많이 편해지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후에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이제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도 이제 원래 저의 백혈구 수치인 5,300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백혈구 비율도 평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DHEA랑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도 평소와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그 7일 동안은 주사로 항생제 치료를 했고, 7일 동안은 먹는 약으로 했는데, 먹는 약을 먹다 보니까 어, 치료를 또 하는 동안 5일 동안 이제 거의 금식을 했는데 속도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저절로 한 3, 4kg는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원장님이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지신 거를 확인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그 며칠간 이제 먹는 항생제 사용으로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간 수치도 조금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먹는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이게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오래 가고, 머리 두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한 11일, 12일 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약을 이제 끊었습니다. 예, 계속 먹다가는 부작용, 뭔가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충분히 염증이 가라앉았다는 판단 하에 항생제 섭취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고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 그, 이 인후 농양 치료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 인후 농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인후 농양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후 농양 합병증, 이게 뭐,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염증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종격동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격동은 이제 심장, 폐, 심장, 대동맥, 식도, 여기 이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기가 모여 있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폐하고 심장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격동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면은 치사율이 거의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 농양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잘못하면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의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도 이런 인턴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이제 의뢰를 할 때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치사율이 75%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후농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체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증을 계속 방치하고 항생제 안 먹고 그냥 주사를 안 맞고 버텼다면은 요거까지 진행돼서 생명이 위태위태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중요한 질병인데 제가 처음에 간 그 응급실에서는 그냥 대충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돌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 첫 번째 만난 이비인후과 원장님도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후 농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인후 농양이 왜 걸렸을까? 당연히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면역이 왜 떨어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당시에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제가 좀 이렇게 분노 표출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화를 표출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화를 내면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콜티졸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도 또 수면도 좀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균이나 세균이 이제 그 인후 쪽에 그 점막을 공격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스트레스에 의한 분노 표출을 하면서 콜티졸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이런 병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잘못 냈다가는 이렇게 인후 농양까지 생기고 잘못하면은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화를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후 이게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콜티졸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염증이 한참 있을 때는 이제 콜티졸이 이렇게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낮게 수치가 나왔고요. DHEA도 낮게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수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화를 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아마 콜티졸이 뭐 한 18, 19 이렇게 높았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콜티졸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일부러 조금 떨어뜨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 면역이 떨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 콜티졸이 소모되게끔 하는 그런 방어 기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그런 순리가 이게 생리 과정이 이렇게 오묘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콜티졸이 확 올랐다가 면역을 떨어뜨려서 염증을 일으켜서 콜티졸을 좀 낮추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면서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런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 속에 이 유익균을 잃을까 봐 항생제 주사 사용을 늦추고 계속 주저주저 했다면은 어 제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흉부외과나 이런 데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감히 그래도 포기를 하고요. 또 물론 회복이 안 되는 항생제 때문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 속 유익균은 충분히 다시 저는 회복할 수 있는 기능학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유산균을 충분히 먹는다든가 다른 음식 조절을 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써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장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능의학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자. 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요.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의학을 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성 질환, 당장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통풍, 뭐 지방간 이런 등등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학이 이제 주류의학의 그런 한계점을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급성 질환, 저처럼 이렇게 인후 농양이라든가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응급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류의학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자기 상황이 지금 급성 질환인지 만성 질환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그런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항생제를 써야 할 때는 충분한 용량, 충분한 양과 용량과 기간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을 확 떨어뜨리는 이 스트레스 관리, 콜티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 속에서 이 콜티졸이 확 오르는 상황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해서 콜티졸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치 한 명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뭐 주류의학이든 기능의학이든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저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제 가족들도 치료를 하고 환자들도 치료하지만 저 스스로를 이렇게 요번에도 잘 치료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